全连注意，预备，走！ 오늘 꺼리튜브에서는 최근 개발되고 있는 중국의 첨단 과학이 집약된 군사기술의 은밀한 이면을 공개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이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초고속 기관총부터 심해 레이더 기술까지 중국의 기술력이 과연 진실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기술들이 일부 경로를 통해 무단 복제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를 현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쭙잖은 중국의 첨단 무기들의 개발 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이 1분에 최대 225만 발을 사격할 수 있는 기관총 개발에 성공했다는 자극적인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분당 4,500발 수준의 일반적인 근접 방어 무기인 시위즈 체계와 비교해봐도 이건 너무나 압도적인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주장대로 분당 200만 발을 훌쩍 넘기는 이 기관총이라면 마하 7 이상의 초고속 표적까지 단숨에 격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성능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미국 군사 전문 매체들은 일제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는 물리적인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기 때문인데요. 먼저 이렇게 많은 총알을 발사하면 총열의 내열 문제, 탄약 재복급 문제, 그리고 실질적인 작동 원리나 운용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이론상 분당 225만 발은 가능하다고 치더라도 실제 전장에선 구현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이없는 사실은 중국 내부에서조차 이 거대 프로젝트를 담당했다는 업체의 기술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땅덩이가 큰 만큼 허무맹랑한 몽상가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중국은 그간 각종 무기 개발에서 타국 기술을 무단 복제하거나 역설계하는 데 집중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혁신 무기를 중국이 독자 개발했다는 공식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이 세계에 또 다른 사기를 치는 부분은 세계 최초로 심해에서 고고도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다는 레이더 기술입니다. 이들은 심해 1000m에서 고도 5000m를 비행하는 고정기 항공기를 성공적으로 탐지하는 레이더를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기술이 사실이라면 해전에 있어서 판도가 바뀔 뿐만 아니라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고 세계 해양 패권을 거머쥘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바닷물 속은 공기 밀도보다 1000배가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파의 도달 거리가 상당히 짧아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검증 과정 없이 중국 정부는 미국을 압살할 심에 레이더를 개발했다고 자랑질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중국 군사 전문가들도 심해 레이더는 이론적 수준에서 가능하더라도 실제 운용하려면 전력 공급과 통신 체계 등 복합적인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또 전 세계를 상대로 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중국은 이 레이더로 미국이 갖고 있는 제해권을 뒤집겠다는 식으로 호언장담을 한 것일까요? 해외 안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발표 역시 국제사회의 관심을 돌리고 자국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한 홍보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최근 중국 정부가 국내외 다양한 군사기술 쇼케이스를 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레이더 시스템 발표 역시 그 일환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중국은 잇따른 세계 최초와 세계 최고 타이틀에 정신병 수준의 강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방증해주는 곳이 러시아입니다. 그나마 중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는 러시아는 중국 해군력은 미국보다 25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분석했을 정도로 미국과의 격차는 엄청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함정의 숫자나 최신 무기 개발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정 운용 능력이나 항공모함 전단 편성 등 종합적인 해상 전력을 평가했을 때 아직도 중국은 미국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 전문가에 따르면 러시아의 발언이 미국의 해군력과 단순 비교했을 때 25년의 차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는 점이 무척 이례적이라 말하는데요. 이는 러시아가 동맹으로서 중국을 두둔하기보다는 군사 분야에서 냉혹한 현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중국이 주장하는 기술 혁신이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강대국들은 중국의 허풍을 어느 정도 파악한 듯합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더욱 화려한 쇼맨십을 발휘하며 거대한 군사지휘소 건립에 나서고 있으며 세계 언론을 향해 자신들의 군사력을 화려하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중국의 새로운 국방부입니다. 중국은 최근 미국 국방부인 펜타곤의 10배가 넘는 규모의 초대형 지휘소를 건립 중이라는 뉴스를 전 세계에 흘렸습니다. 이는 마치 양적 우위만 확보하면 패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려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행동은 보여주기식 퍼포먼스인데요.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대전은 단순히 건물 크기나 지휘소 규모로 승패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신 인프라나 작전 능력 그리고 신뢰할 만한 무기 체계가 더욱 중요한 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핵심 부분에서 중국은 상당히 부실합니다. 반대의 예를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가상증강현실과 AI 또 각종 디지털 지휘 체계를 실제 전장에 통합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무기를 먼저 만들고 나중에 교리와 운용 개념을 적용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시 말해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미국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제대로 가동할 소프트웨어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이 무기 개발에서 독자적인 연구 대신 무단복제나 역설계를 빈번하게 하고 있다는 게 그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중국은 전투기나 잠수함 분야에서도 러시아나 서방의 구식 플랫폼을 카피한 뒤 이를 개조해 중국산 무기로 홍보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산 무기라고 하면 한 번쯤은 기술 신뢰도 면에서 의구심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실전 검증의 부재인데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실제로 무기가 전력화되면 크고 작은 분쟁이나 해외 파병 등을 통해 실전에 투입됩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빠르게 수정하고 성능을 향상시키며 신뢰도를 높이는 게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등이 해외 실전 및 훈련에서 검증을 거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호평받는 것만 봐도 이런 수정, 보완 작업을 꾸준히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국 무기 체계는 자신들만 아는 스펙으로 이론적 성능만 강조할 뿐 실전에서 입증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왜 저렇게 자신있게 스펙을 주장하는 걸까라는 점 말인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이 역설계와 복제 기술을 가능케 한 비밀 중 하나는 바로 해외 핵심 기술자 스카우트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군수업체 출신 엔지니어들을 거액으로 유치해 설계 도면이나 핵심 부품의 생산 노하우를 빼내는 방식이 만연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은퇴하거나 퇴직한 군수 전문가들이 중국 기업에 초청받아 단기 계약으로 자문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을 정도인데요. 이 과정에서 공식 수출 금지 상태였던 첨단 센서 기술이나 지휘 통제 소프트웨어의 일부분이 중국 측에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빼낸 설계 노하우를 재조합하고 중국식으로 포장해 신무기를 내놓는 패턴이 형성된 것입니다. 중국은 이런 개발 방식을 군사굴기라고 부르며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정작 그 기반이 허술하기 때문에 국제 무대에서 인정을 못 받는 것입니다. 중국의 문제는 더 남아 있습니다. 사실 무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군사교리와 여기에 맞는 실전 운용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첨단 무기라 할지라도 무용지물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각지에서 작전을 펼치며 다양한 전투 상황에 맞춰 무기 체계를 최적화해 왔습니다. 한국 역시 국제 평화 유지 활동과 해외 무기 수출 등으로 여러 작전 환경을 경험하며 문제점을 보완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대규모 실전 경험 자체가 극히 드뭅니다. 더군다나 지휘체계 역시 당 지도부의 간섭과 수직적 문화를 고스란히 반영하다 보니 자율적이고 유연한 전장 대응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중국군의 교리는 구소련식 대규모 지상전 개념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현대전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즉 현대전장에 필요한 신속기동, 정밀타격,
해양공중 협동작전 등은 아직 중국군의 최대 약점으로 꼽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이 내놓은 이딴 군사기술 발표가 미국이나 한국 나아가 동북아 안보 환경을 당장 뒤흔들 수준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어느 정도 위협은 될 수 있어도 아직은 그들이 강조하는 세계 최고 성능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만들어낸 무기가 실제로 쓰이는 순간 그동안 과장된 성능 홍보가 들통날 위험이 큽니다. 그렇다고 어느 전장에든 마음 놓고 투입하기도 부담스럽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국 무기 체계가 지닌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또한 중국군 교리의 낙후성과 지휘 체계의 경직성은 전쟁 발발 시 치명적 약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전은 순식간에 판도가 바뀌고 신속한 결단과 전술 전환이 요구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나 한국 등 실전을 경험해온 국가들과 비교해 여전히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중국이 발표하는 군사기술의 화려함 뒤에는 분명 허점이 존재하며 주변 강대국들은 이미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계속해서 대형 지휘소 건설과 신무기 개발 소식을 쏟아내고 있고 이 과시적 태도가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의 이런 군비 경쟁으로 한반도 정세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북한에 자신들의 현대 무기를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국방력은 반드시 국가 안보의 가장 으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우리의 주적인 북한을 지원하게 되면서 지속적인 위협으로 자리 잡는 게 문제란 뜻입니다. 그러니 분당 225만, 발발사든 심해 레이더든 초대형 지휘소든 실제로 제대로 쓸 수 있는지 의문이 들더라도 우리는 이런 모든 부분을 강력히 막을 방법을 방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1월 28일 대만 침공시 장보고함 참전 영상입니다. 말 그대로 중국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은 올바른 대중국 인식을 수립하고 근거 없이 중국을 비난하거나 공격 먹칠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항의했습니다. 또한 대만을 향해 독립 세력과 외부 세력이 결탁하여 대만을 분열시키려는 행위가 가장 큰 평화 위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이처럼 국제 무대에서 대만 문제는 이미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런데 루비오 지명자의 발언 이후 중국은 더욱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미국 내에서도 중국과의 충돌을 고조시키는 발언은 피해야 한다는 자제론이 나올 정도로 15일 루비오의 발언은 여러 나라의 정세가 흔들릴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비난 공방과 달리 우리가 모르는 물밑에서는 놀랍게도 정밀한 외교안보 전략들이 서로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외교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미중 양국은 겉으로는 대만을 둘러싼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동시에 수많은 경제나 기술 협력 이슈를 물밑 협상 형태로 돌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G 분야나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의 분쟁 완화 논의 방안 등이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만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중국은 미국의 대만 문제에 대한 간섭 중단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반면 미국은 이러한 요구를 지렛대로 사용해 대만 이슈에 양보할 수 있지만 그 대신 중국은 다른 분야에서 미국에게 더 큰 시장 개방이나 기술 협정을 내놔라 같은 식으로 협상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미중이 대외적으로 갈등을 포장하는 사이 뒤로는 의외로 두 나라들이 접점을 만들고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닐 정도인데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로 비공개 루트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꺼리튜브가 입수한 정보를 종합하면 양측은 이미 여러 차례 극비 회담을 거쳤으며 대만 안정과 거대 경제 협력을 맞바꾸는 식의 굵직한 딜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루비오 지명자의 발언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사실 미국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 지명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CIA와 국가안보국, 국방부, 국무부 내 여러 비밀 보고서를 검토한다는 게 정설입니다. 이런 보고서 중 상당수에는 중국이 이미 대만 주변 해역에 주요 해군 전력을 배치하는 가능성을 판단하여 무력 시위의 강도와 항공모함 전력 증강 속도로 구체적인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밀 정보를 종합
봉합하다 보면 중국이 언제든지 대만 해협을 봉쇄하는 수준의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5년 후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의문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중국이 정말로 대만을 침공할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합니다. 1990년대부터 그리고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더욱 강화된 중화민족 구흥기조에서 대만 통일은 핵심 목표로 꼽혀왔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대만 해협 인근에서 상륙작전 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보유 중인 미사일로 대만의 핵심 기지들을 정밀 타격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무력 충돌을 일으킬 경우 미국뿐 아니라 일본, 호주 등 안보 파트너가 적극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이를 쉽게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침공이 아니라 언젠가는 침공할 수도 있다는 식의 경고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미국은 이미 대만 방어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설계해 놓은 상태인데요. 미국은 중동에서의 군사작전 노하우,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축적해온 해군, 해병대 작전 데이터를 종합해 만일 중국이 단숨에 대만을 점령하려 든다면 어떤 단계별 대응을 할 것인가를 수백 가지 경우의 수로 시뮬레이션 했다는 겁니다. 특히 항모전단의 신속 배치나 일본 및 괌 기지에서의 전폭기 출격, 또 대만 내 주요 지휘부 보호작전 등이 집중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마지막 궁금증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한국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먼저 한미동맹이 대만 유사시 자동 개입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현재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한반도 유사시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최근 미국은 영내 안보 상황에 따라 한국의 협력을 더 넓은 범위로 확장하기를 희망하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미국이 동맹국에게 지원을 요청한다면 한국은 주로 해군 전력을 통해 우호적인 바다 환경 조성을 지원하거나 사이버전 부문에서 기술 지원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제기됩니다. 이와 더불어 해상 초계기나 잠수함 작전 능력을 일부 보태는 시나리오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베트남전 같은 육군이나 해병대의 직접적인 파병의 확률은 상당히 희박하지만 해군 전력의 참전은 거의 확정적이란 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또 들게 됩니다. 과거부터 한국은 대중국 수출 무역량이 상당한데 이것이 분명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대만 침공은 사실상 동아시아 전체가 격변에 휩싸이는 사태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직접적으로 충돌할 경우 한국의 외교 노선도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안보면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중시해왔지만 경제면에서는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미국이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를 강력히 압박하고 중국이 한국이 대만 편에 서면 보복을 감수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는다면 한국 외교는 그야말로 양극단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놓이게 됩니다. 과거 사드 배치 결정 당시 겪었던 중국의 보복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측면도 심각합니다. 우선 한국 수출 시장에서 중국은 1, 2위를 다투는 최대 규모 파트너입니다. 만약 대만 침공으로 인해 미중 간 전면적 제재와 역제재가 오가면 한국 기업들은 대중 수출이 급감하거나 중국 내 생산 기지를 잃을 위험성이 커집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될 경우 단가 상승과 생산 차질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대만 해협은 국제 해운로의 핵심 요충지입니다.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해상 물류가 마비되어 한국 기업들의 원자재 수급과 수출입이 막대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IT 업계와 자동차, 조선업 등은 글로벌 공급망 변동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단 며칠만 해협이 봉쇄되어도 천문학적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최근 외교적으로 한국 역시 대만 유사시를 대비한 비밀 협의를 미국, 중국 양국과 각각 진행 중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립니다. 예컨대 미국 측과는 정보자산 공유나 해군 공동훈련 시 파견 범위 등을 조율하고 중국 측과는 사드 추가 배치 자제나 주한미군의 대만 개입 범위 최소화 등에 대해 암묵적인 의견 조율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2016년 사드 사태 당시를 교훈으로 삼아 한국 정부가 양쪽 모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 묘안을 고심 중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밑 협상이 어느 정도로 진척됐고 실제로 어느 정도 효용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까지 대비한 상태입니다. 이미 일본, 호주와 함께 대만 유사시에 대한 준나토 수준의 협력 체계를 구상하고 있고 한국에도 참여를 지속 설득 중입니다. 이 공동체는 중국과의 분쟁 발생 시 각국 해군의 합동작전 및 공중지원 나아가 사이버 공격 방어까지 함께 수행하는 형태로 전개될 것이 유력한 공동체로 쉽게 오커스의 동아시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정부는 이 제안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 문제로 미국의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과도한 지역 분쟁 개입은 중국과의 갈등을 촉발할 수 있으니 물밑에서 최소한의 지원만 제공하고 한반도 방어에 주력할 것이라는 선을 긋고는 있지만 사실 지금은 미국과 협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대만 문제는 표면적으로 보면 중국과 대만 그리고 미국 사이의 긴장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지도를 바꿀 수 있는 무서운 뇌관입니다. 한국 역시 이미 막대한 경제적, 외교적 이해관계를 걸고 있으며 중국이 실제로 대만의 무력 공격을 감행할 경우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후폭풍이 닥칠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두 국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만큼 과거와 같은 모호한 외교 중립성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더 쉽게 말해 우린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넘어가기는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즉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혹은 동아시아 경제지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로서 한국은 이미 상황에 깊숙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